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어떤 게 있죠? 우리 원전 산업 차기 정부에서 부활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원전주 보유하신 분들 기분 좋으셨을 텐데요. 이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 금리 7%대 시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별로 안 올랐는데 이자 부담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같이 짚어보시죠.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죠? 네, 맞습니다. 모처럼 기분 좋게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2% 안팎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국제유가가 $100 밑으로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됐고 여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좀 최근 계속된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지쳤었는데 이를 좀 달래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내리 하락한 코스피 지수였는데요. 오늘은 1.4%대 오르면서 266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분위기가 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2,600억 원가량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받아내면서 2%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은 이날 시장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전일 대비 7.1원 하락한 1,235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특징들 한번 알아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고개 숙인 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6% 넘게 급락하면서 $100 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많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이틀째 유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원인이 뭐였습니까? 유가 하락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주된 하락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악화되면서 당국은 중국 내 여러 지역에 이 봉쇄 조치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락을 한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유가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좀 격화가 됐던 2월 28일 이후 무려 처음인데요. 그리고 지난 장중 3월 7일 장중에 기록했던 $130 선에서 무려 26%나 급락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완전히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유가 급락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유가가 조금 급락을 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유가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한때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고 결국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수혜를 받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항공주와 여행주 등 이 리오프닝주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강세를 보였던 항공주는 오늘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이 7%대 급등한 가운데 진에어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여행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함께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를 억눌렀던 유가가 간밤 급락세를 보인 데다가 또 앞서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하다고 발표한 점도 이 여행주들에도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내일 장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내일 장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외신들도 이 러시아 디폴트 우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디폴트 우려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러시아 디폴트 사태가 증시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려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소연 연구원은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한 달 뒤에 이자를 갚으면 디폴트를 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당장 증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장 대응 관점에서는 러시아 디폴트 여파가 이 신흥국 채권 시장으로 확산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디폴트로 인해서 신흥국 전반에 걸쳐서 신용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 신흥국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높은 이 신흥국들 시장에서 자금을 빼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디폴트 우려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3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고 또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이면 러시아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디폴트,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채권자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돈을 떼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겠고 우리 증시에서는 유가와 관련 있는 종목들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 기자, 이 대망의 FOMC가 내일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은 의미가 조금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인데다가 제로금리 시대가 2년 만에 막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시되면서 3년여간의 제로금리 시대에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입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관심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회의에선 0.25%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 중인 물가를 감안하면 좀 더 공격적인 긴축 시그널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시장에선 오는 5월이나 6월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전망 확률표에 따르면 오는 6월 1%까지 인상할 확률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한다면 앞으로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한 번은 0.5%포인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상치 못한 그 재정학 리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상 이제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만약에 뭐 지표상으로도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재정학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이 만약에 연준 내에서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제 5월 또는 6월에는 50bp 인상을 또 나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가 의미 있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게 3월 FOMC 결과를 보고다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앞으로의 금리 인상 횟수를 비롯해 물가와 경기에 대해 연준이 어떤 판단을 제시할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연준 위원들은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물가 높은 건 알겠는데 성장이 부담스러우니까 더 천천히 가야지 이렇게 이제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보다도 물가에 더 초점을 크게 맞추겠다 이러면서 좀 강한 어조로 가져가고 이럴 때는 시장이 조금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긴축 움직임과 맞물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국내 증시에도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009년 이후 끊어진 원전 수출에 제가 직접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 당선과 함께 원전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지만 또 안 하던 걸 다시 하려면 힘도 많이 들고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이 새 정부의 원전 정책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탈원전 5년의 시대로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갔다 회복된다 해서 복원전의 시대로 정말 이 원전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그 경북 울진 그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또다시 언급을 했었죠. 이 5년 동안 이 방치됐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 공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이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도 10만 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예. 또 무엇보다 이 원전의 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금의 원전 수출 체계를 범정부 원전 수출 지원단이라고 해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원전을 돌려서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도 하겠다. 뭐 현 정부 탈원전도 사실 나름의 뭐 이유는 있었습니다. 뭐 이니셔티브라고 하나요? 탄소 중립의 어떤 좀 그 기조를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발언력을 좀 키운 그런 부분도 있었다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일단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전을 다시 이제 보자는 그런 국제적인 시각들이 좀 있고요. 또 국내에서 탈원전 5년을 하면서 이 피해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이나 뭐 기존에 이제 계획만 했다가 무산됐던 이 원전 백지화로 인해서 이런 피해도 있었지만 또 다른 피해를 하자면은 이 올스톱된 원전 말고도 월성 1호기처럼 기존의 그 오래된 원전, 이 예. 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생긴 손실 또한 만만치 않은 수치입니다. 또 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어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 중국에다가 자리를 내줘야 된다 이런 뭐 얘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원전 생태계, 특히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붕괴가 많이 됐고 한전이 이제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패널들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관련 뭐 산업과 경제에 피해가 컸다라는 얘기인데 이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원전을 새로 더 안 짓고 한 2080년 정도까지 원전 제로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윤당선자의 이 정책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원전이 새로 더 추가가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일단 정비 중인 8기를 포함해가지고 24기의 원전이 지금 가동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신고리 5, 6호기하고 신한울 1, 2호기가 건설 중에 있고 윤 당선인의 어떤 그 뜻대로라면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다시 재개되면서 곧 6개의 원전이 이제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제 건설 계획만 세웠다가 무산된 어제 천지 1호기, 2호기와 이 대진 1, 2호기 역시 부지 선정을 둘러싼 약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나 이런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예.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임 기자 얘기처럼 원전을 되돌리려는 움직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네, 이제 과거 10여 년 전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후쿠시마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이제 탈원전 여론이 급격하게 높아졌는데 당시 이 탈원전에 좀 앞장섰던 나라가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 원전 제로화를 내걸었던 독일의 경우에 현재 이 3기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33기는 폐쇄를 했는데요. 반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시 손해를 냈어요. 원전을 또 확대하기로 하면서 2028년까지 6기, 2050년까지 8기를 더 짓겠다고 밝혔고요. 또 예. 노후 원전 수명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겠다, 늘리겠다고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또 이 SMR이라고 하죠. 이 그 소형 원전에 관련해 가지고도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현재 두 나라 상황이 어떠하냐 봤더니 독일이 전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이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사오고 있는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예. 또 이 가정용 가스용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독일이 프랑스보다 한 70-80% 이상 비싼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 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 EU에서 그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최종안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 역시 이 독일과 프랑스에 대비되는 이 전력 상황을 반영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원전에 대한 기조가 바뀌면서 당장 관련 주들부터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신재근 기자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분류된 38개 종목의 올 초부터 현재까지 평균 주가 수익률은 18%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1%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14% 떨어졌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불확실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원전 관련주들은 이와 무관한 흐름을 보인 건데요.
이런 흐름은 이명박 정부 때와도 좀 비슷합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원전 수주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돈 25조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또 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이 두산중공업은 50% 넘게 올랐고 한전 KPS는 100%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기술과 BHI 등의 그래프인데요. 우리기술과 BHI 등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요즘 원전 관련주들도 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원전 가동률을 높여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 또 해외로 수주하는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의견부터 보시겠습니다. 원전 관련 공약은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란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이 10%포인트만 높이더라도 이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4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 미래 예측 가능성이 확실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쏠릴 거란 분석입니다. 잠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내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분명한 주식으로 계속 쏠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될 수 있다. 네, 반대로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요.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국내에 지어지는 신규 원전이 딱히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해외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제외하고는 신규 수주 가능성이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고는 했지만 이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원전 관련주가 따라서 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원전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2월에 있을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발표될 예정이라서 이들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는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다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원전 관련주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원전업계 내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 사업을 계속해도 될지 걱정이 많았던 원전업계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산업은 그동안 손톱 및 가시처럼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가로막히면서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행보는 점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문을 연 지 30년째. 원자력 발전의 3대 핵심 기술로 불리는 계측 제어 설비의 국산화에 성공한 이 회사는 세계에서 4번째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강소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DCS 시스템은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원자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 통제할 수 있어 원전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부터 데이터가 올라오는 망이 하나 있고 컨트롤 룸에서 데이터를 제어 명령을 내리는 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제어 명령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원자력 발전소 제어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막혀 지난 5년 동안 고민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원전 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신 풍력 발전 사업에 더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이 지금과는 180도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수년 동안 그 한 가지 가동 원전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앞으로 새 정권이 서고 원자력 정책이 바뀌면 새롭게 신규 원전도 지을 거고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후화된 원전에 대해서 수면 연장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특히 원전 수주와 수출, 운영 이상으로 원전 유지 보수를 포함한 안전 또한 중요한 만큼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장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국내 원전 기업들의 화려한 부활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이 새 정부 원전 정책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더 얘기 나눠봅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 현 정부가 탈원전이라고는 하지만 2080년까지 서서히 수행하는 과제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지금 원전 산업에 미친 피해가 좀 큰 모양입니다. 네. 어떤 마을에 인구가 있는데 이제 어린이가 태어나지 않는 마을이다. 그럼 인구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가 생긴 거죠. 예. 마찬가지로 신규 원전 건설을 안 하면서 부품 생태계라든지 납품하는 기업들, 건설사들 이런 데가 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 탈원전이 한때 좀 대세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네.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동안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을 안 하고 다른 발전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의 안보성이 굉장히 위협에 처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경우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 국가들이 예. 굉장히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어느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구나. 또 하나는 원자력을 너무 일찍 포기했구나라는 판단을 썼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그 EU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는 원자력이 친환경적이죠. 그렇지만 건설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EU 텍소노미에 포함되든 안 포함되든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을 계획이 본격화되니까 드디어 이제 텍소노미에 넣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그러니까 무탄소 전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원자력의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 윤석열 당선자 원전 공약들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고 우리 수출은 또 얼마나 좀 개선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우선 실현 가능성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공약한 것들이 그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그다음에 원전 수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탈원전이라는 그늘이 없었다면 예. 그동안 쭉 해오던 것들입니다. 뭐 계속 원전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해오던 것들을 잠시 한 5년간 못하게 해놨다가 다시 하게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그 10기 수출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보다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측면이냐면 첫 번째로는 그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 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신규로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2010년경에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원전 르네상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 짓던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하는 UAE 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원자력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대체 노형 그 원자로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예. 대체 수요가 있고 해가지고 어떤 건설에 대한 희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꺼졌었거든요. 근데 한 11년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판단이 쓰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 측면에서는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 더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예. 그 이제 늘어날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그 원자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그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렇게 6개국을 꼽았었는데 예. 그 11년 동안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거의 퇴출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웨스팅하우스가 도산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는 그 핀란드에다가 그 올킬로워터 3호기라는 원전을 지었는데 13년을 지연을 했습니다. 그 10년 공사 기간이 있는데 23년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또 웨스팅하우스도 미국 자국 내에서 짓는 원전을 6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는 이제 UAE에 수출했던 원전을 적기 준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들 원자력 발전소보다 건설 단가가 절반 이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수출 가능 국가는 6개국에서 그 미국, 일본, 그다음에 프랑스도 조금 후퇴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러시아가 최근에 후퇴한 거죠. 예. 그럼 공급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밖에 안 남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수출 가능성이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뭐 국가 위상도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뭐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 지금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원전이 이번에 그린 에너지로 분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런 예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탄소 중립 2050 계획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NDC 40% 줄이는 것은 구속력이 있고 우리가 약속을 이행해야만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은 40% 달성 가능성을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재개하게 된다면 지금 재생에너지로 잡혀 있는 물량들을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원전을 그 탄소 중립 수단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가 이 폐기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뭐 짧게는 뭐 어디에 이제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을 할 수 있느냐, 그 지역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뭐라고 하죠?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나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하는 기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사용 핵연료 폐기물 문제는 원자력계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사용 핵연료 저장소가 가득 차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급한 문제지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화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그 사용 핵연료가 나왔던 것들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 핵연료를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기술적으로 다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건 이제 두꺼운 차폐체로 가둬놓으면 이제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9차례 국가적으로 사용 핵연료 처분장을 구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원래는 이제 부지를 지정 고시한 다음에 굴착 조사를 해서 적합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위도 발생하고 하니까 한 번도 파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저는 그 당선자께서 좀 행정력을 지원을 좀 해주셔서 우리가 부지를 잡든 아니면 굴착 조사를 하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강력하게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오늘 이 정 교수님과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임 기자, 오늘 이 분석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한번 뽑아볼까요? 탈원전 5년을 지났다고 하지만 사실 과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원전이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제목은 어게인 2010 K원전 부활을 꿈꾼다, 이렇게 하고 해시태그로는 아무래도 윤 당선자 다시 원전이 부활을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원전 신한울 3, 4호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그리고 임원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이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 지표가 2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연 5%를 넘어서서 6%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가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와 미국의 긴축 예고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연내 연 2%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연 7%를 찍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금이자 합쳐서 한 200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은 한 230, 40 정도? 좀 막막하다고 해야 될까요? 부담이 너무 커진 탓에 아예 집 처분을 고민하고 있는 차주도 있습니다. 4% 넘었다고 문자 받았는데 이제 뭐 거의 5%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것 같으면 차라리 집을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2천억 원, 1인당 약 16만 원씩 늘어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자가 압도적이어서 실제 체감하게 될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6%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한은에서도 추가 인상에 대한 예고까지 나온 상황인데 연말에는 주담대 금리가 7%에 육박할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 기자 앞서 살펴봤지만 영끌족들 아무래도 걱정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지금 대출 금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네, 지금은 금리 상승기입니다. 네.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거는 당연한데요. 예. 문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기준금리가 같아도 지금은 대출 이자를 2배나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표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월 당시에도 기준금리는 1.25%였습니다. 지금과 같죠. 하지만 당시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2.50에서 2.74%로 현재 금리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최고금리 기준으로 30년 만기로 3억 원을 빌렸다면 2019년엔 한 달에 대출이자로 122만 원을 냈지만 지금은 174만 원을 내야 돼 52만 원이나 더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들이 좀 영향을 끼친 걸로 풀이가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네, 우선 코로나19로 추경 등 재정 지출이 늘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 것이 시장 금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빌리려면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에 국고채 금리가 오른 거죠. 대출 금리의 선행 지표가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1.80%에서 최근 연 2.28%로 3개월 새 0.5%포인트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요인인데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일 기준 2.78%를 기록했는데요. 네. 기준금리가 같았던 2019년 10월 1.64%와 비교해봤을 때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예, 지금 주담대 금리가 단기물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영향을 네.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상품을 선택한다든지 대안은 없을까요? 네, 은행들은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주담대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신규 취급의 코픽스는 한 달간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높아지겠죠. 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에 새 코픽스 기준인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했는데요. 신잔액 코픽스는 은행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자금의 잔액과 금리를 가중 평균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 상승 반영 속도가 느려 신규 코픽스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 당시 금융위는 신잔액 코픽스가 도입되면 최대 1조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까지 했는데요. 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신잔액 코픽스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실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 그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잔액 코픽스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이랑 하나은행 이제 두 곳뿐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규제를 이유로 신잔액 상품 판매를 중단했던 우리은행이랑 농협은행은 판매를 이제 다시 재개하지 않고 있고요. 신한은행의 경우 신잔액이 기준금리는 더 낮지만 가상금리를 더 붙여서 결국 신규 코픽스 상품과 같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5대 은행 중에 두 곳만 지금 정상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도입을 해줘야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금융권 얘기만 나눠봤습니다. 2금융권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한때 은행보다 금리가 쌌던 보험사 주담대 금리도 연 6%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장슬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네, 대출금리 인상, 제2금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보험사보다 은행 금리가 높아지는 일명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믿었던 보험사들마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5개 보험사의 평균 대출 금리입니다. 1월 3%대에서 2월 4%대로 한 달 새 0.4%포인트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의 빅3로 불리는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만 6%에 육박합니다. 보험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를 덜 받아서 한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마저도 금리 부담이 높아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마지막 보루로 찾는 카드론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 카드사들의 1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입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카드론 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15%대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카드론 규제 강화로 일부 저신용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금리가 소폭 낮아진 경우도 있지만 일부 카드사들은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역시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출금리 인상. 서민들의 부담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 뭐 1, 2금융권 할 것 없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소비자 부담 더 가중이 될 전망입니다. 정 기자,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집을 구할 때도 월세 수요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보다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홍원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자영업자 김 씨는 최근 아파트 전세 계약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추가로 받자니 이자 부담이 늘어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원래 전세 재계약 때 2억 정도를 대출 받았어야 되는데 금리도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월세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이번 달 전세대출 금리는 최고 연 4.8%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5%에 가까워지면서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올해 두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주인들은 최근 3, 4년간 전셋값이 많이 올라 보증금은 유지한 채로 월세를 추가로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월세 비중이 1.5배나 커졌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겹친다면 단전세 등의 월세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집주인들의 월세 전가 현상도 따라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말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이 돌아오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돼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까지 살펴봤습니다. 정 기자, 근데 앞으로 사실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네, 코픽스나 은행채와 같은 시장금리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은행이 결정하는 가상금리랑 우대금리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공약을 통해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시 은행이 산정하는 가상금리가 적절한지 또 담합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가상금리가 조정된다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은 나오지만 은행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사기업인 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를 조정하는 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또 이미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상금리와 우대금리 등 제한적 공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때문에 예대금리는 시장에 맡기되 금융당국은 담합이나 경쟁 제한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제재 등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만큼 대출 총량 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저금리 상품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출시하게끔 청년들 대상으로 한다든가 중금리 대출 쪽에 그 비중을 늘리게끔 한다든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되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올라갑니다. 해시태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해시태그 3개 준비했는데요. 주담대 금리 7% 실화, 이자도 영끌, 은행권 나 떨고 있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은 GOS 사태 같은 악재들을 규탄하려는 주주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노태문 사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 현장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개인 주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주총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700여 명이 몰렸고 최종적으로 1,600명이 넘는 주주들이 참석했습니다. 900여 명이 참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소액 주주 중 2030 비중이 늘어나며 주총장 분위기도 한층 젊어졌습니다. 메시지보드와 SNS 포토존이 등장하는가 하면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주총장을 찾은 개인 주주 중 상당수는 최근 불거진 GOS 논란과 관련해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GOS란 게임 앱 이용 시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일부 성능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기능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제품 판매 시 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허위 광고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GOS 사태가 삼성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이사 선임권에 좀 반대하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갓 주린이가 된 고등학생 아들과 아버지가 나란히 주총장을 찾아 6만 원대로 떨어진 주가 부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6월경 그때부터 된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먼저 경제라든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요즘 또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경제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 지나치게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주총장 밖에서 노태문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GOS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트럭 시위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총에선 GOS 책임론의 중심에 있던 노태문 사장 사내이사 선임안이 찬성률 97.9%로 가결됐고 사내외이사 신임을 비롯한 다른 안건도 모두 승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사내이사였던 김기남 회장 등 4명이 이사회에서 내려오고 경계현, 노태문, 박학규, 이정배 사장이 새로 합류하며 사장단 세대 교체가 마무리됐습니다.
또 사회이사 2명도 새로 선임돼 전체 사내외이사 11명 가운데 6명이 교체됐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IT 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2022 비트콘 서밋이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라는 주제에 맞게 메타버스 시스템이 회의에 적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가게 문을 열어주고 상품을 안내해주는 시대가 곧 대중화된다면 어떨까요? 한국경제TV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2022 비트콘 서밋은 IT 디지털 헬스, 제약 바이오 분야 기업의 활로와 전략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그리는 IT 신지도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으며 화상회의 앱과 메타버스 시스템을 통해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됐습니다. 2022 비트콘 서밋에서는 앞으로 AI와 메타버스가 가져올 IT 변혁을 주제로 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다루고자 합니다. 한국경제TV는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아젠다인 디지털 헬스와 메타버스는 최근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으며 메타버스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디지털 헬스와 메타버스 분야의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통한 IT 산업의 발전이 산업에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장병탁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장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는 상승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에 무궁무진한 기회가 생긴다는 기조연설을 펼쳤습니다. 가트너 그룹의 최근 예측에 의하면 한 2026년 정도면 세계 인구의 25%가 매일 메타버스를 1시간 이상 이용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하고 AI가 다시 결합해서 현실은 가상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가상세계는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같이 진화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 AI가 바꾸는 바이오 헬스 기업의 전략은이란 주제로 임우형 LG AI 연구원의 발표와 김범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임준석 세브란스 병원 디지털 헬스 실장의 토론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IT 변혁이라는 주제로는 류정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본부장 발표와 오준호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교수, 박관우 위지옥 스튜디오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로 산업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기업들이 발맞춰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죠. 오 기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요즘 투자자들의 최대 고민은 역시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인플레이션을 피해서 투자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기업, 종목 어디가 있을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기업은 바로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가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로고 보시고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어떤 기업이에요? 네, 이 캐터필러는 건설 장비, 또 가스 엔진, 공업용 가스 터빈 등을 만드는 중장비 업체인데요. 네. 산업군 전체로 따지면 세계 건설 기계 시장의 점유율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25년에 설립돼서 3년 뒤면 무려 100살이 되는 기업입니다. 네. 이런 중장비들은 특히 광업, 또 에너지 산업에서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꼽힙니다. 이 캐터필러의 주가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월 8일에는 거의 $300 가까이도 올랐는데요. 그렇네요. 3월 초가 됐을 때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3월 초 이후 지금 2주 동안 16%나 오른 모양새입니다. 인플레 시기 수혜 기업이라니까 뭐 주가는 앞으로도 양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월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월가에서도 전망이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의 투자회사 제프리스는 캐터필러 투자 의견을 기존에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도 기존
기존의 215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 제프리스의 스테판 볼크만 애널리스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동유럽의 혼란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을 재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원자재 가격 구조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러가 원자재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책적인 수혜도 기대된다고 하는데 인프라 법안의 수혜를 좀 받나 봐요. 맞습니다.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첫 해에 통과시킨 인프라 법안인데요. 네. 지난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입니다. 수도시설 개선, 광대역 인터넷 확대부터 교량, 다리,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이 철도 산업 등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렇게 중장비 설비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캐터필러의 실적도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워낙 오래되고 탄탄한 기업이니까 이해는 당연히 됩니다만 사실 인프라 설비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캐터필러가 유독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왜 하필 캐터필러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특히 사업을 좀 크게 운영하면서도 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김재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 발표한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캐터필러가 북미 매출, 미국에서 노출되고 있는 매출이 43%입니다. 이 경쟁사인 코마츠는 35%인데요. 그만큼 조금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수혜를 더 볼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또 다른 경쟁사의 경우 디어앤컴퍼니는 52%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농기계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나 인프라 등 다른 산업에서는 수혜를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좀 다양하게 꾸리고 있는 캐터필러가 가장 유력한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도 강할 종목 캐터필러 목표 주가 260달러까지 제시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고웨스트 우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